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이란 전쟁 상황이요. 상당히 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는지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는데요. 자, 일단 미국의 그 전쟁 시작. 이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쉬웠습니다만, 물론 쉽다라는 게 뭐 흔히 말하는 논리적으로 쉽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운데 이것에 비하면 오히려 전쟁이 시작은 쉬웠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끝내는 게 오히려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미국이 지난 주말 이후에 이란과의 전면전 양상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전면전을 또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완전히 좀 더 큰 전쟁으로 가느냐 이것도 지금 문제고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런 걱정보다는 아니 이게 이러다가 도대체 빠져나올 수는 있는 거야? 라는 근본적인 그 퀘스천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그겁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이번 그 이란과의 전쟁을 제대로 끝내지 못할 경우에 자칫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지금 분수령쯤 되어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주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상당히 격화됐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지나면서 이번 주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명분으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란 정권 교체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이란 전쟁을 승리로 군사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승리다라고 해서 끝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적당한 명분으로 종전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수렁에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승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승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히 그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란은 이란대로 계속 공습을 때려도 계속 반발하고 있고 반격하고 있고 뭐 이러니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정권 교체 얘기입니다. 이란 정권 교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내세웠던 그 당초의 목표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정권 교체는 어찌 보면 종전을 하는 데에서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처음부터 이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에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고 이란이 전 세계에 이 암적인 존재, 무서운 존재가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고 우리 전 세계와 함께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결국 내가 해냈습니다. 이란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함께 평화스럽게 살아가는데 동의했습니다. 라고 외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승전선언 또는 종전의 명분 이런 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강화를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더 쪼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데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이란의 그 석유 수출 봉쇄를 지난 주말 이후에 더 강하게 지금 옥죄고 있고요. 그래서 수개월 안에 이란의 석유 수입 대부분을 차단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는 와중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옥죄고 그래도 지도자들은 먹고 살아요. 이런 어떤 그 작전의 단점이 지도자들은 꿈쩍도 않는데 국민들만 죽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하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협력할 수 있는 그 이란 정권 내부 인사를 찾는 그런 작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면 내가 너희들 이란 그 지도부로 내가 옹립시켜 줄 터이니까 내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 우리와 함께 협조해서 위험한 존재가 아닌 우리와 협력하는 평화스러운 그런 존재, 그런 정책으로 끌고 나갈래? 약속하면 내가 이란 지도자로 만들어줄게. 뭐 요런 거죠.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부 나름대로 이제 고위급 인사 중에 그런 사람을 좀 찾는 작업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라는 일각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란 내부에 반란을 부추기는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경제 더 옥죄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란 내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협조할 수 있는 내부 인사 찾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부 반란 좀 뭐라 그럴까요? 도모하는 그들이 하는 거고, 부추기기 뭐 이런 거, 내부 반란을 좀 부추기기, 요런 작전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미국한테 이제 그 어퍼를 준 게 있습니다. 쿠르드족을,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족을 무장시키자. 그러면 그 쿠르드족이 이란 내에 소위 말하는 반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쿠르드족이 알아서 이란 정부군과 싸워줄 것이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을 무장시키자. 라는 얘기를 이스라엘이 사실은 미국에 먼저 얘기했는데, 그때는 미국이 좀 거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바에 안 하지, 뭐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대안이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방안 역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됩니다. 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제가. 자, 그런데 또 하지만 이 경우에 자칫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키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내부의 반란을 주도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질 경우에는 미국은 엄청난 이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국가가 있으면 저렇게 반란을 부추겨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을 앉히는 그런 나라야 라고 돼버릴 수도 있으니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또 다른 중동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역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섣불리 선택하기는 어려운 그런 카드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한 세 가지 정도의 방법, 이 방법 모두가 큰 위험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어 라고 무조건 제껴놓을 수 있는 만큼의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문제가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무기 문제입니다. 미국의 그 무기 비축량도 지금 갈수록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마냥 무턱대고 더 끌어가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 2주, 2, 3주, 뭐 한 달 더 끌어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소진이 된다라는 건 문제가 있죠. 왜? 무기 쓰는 건 하루에 막 미사일 100개, 20개도 쏘아 올릴 수도 있지만 그 하루에 쏘아 올린 100개의 미사일을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달 걸리거든요. 사실 지난 개장한 지 얼마 됐어요. 2월 말이니까 3, 4, 5, 6, 4개월 반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5개월째, 좀 있으면 5개월인데 이 5개월 동안 사용한 그 무기를 미국이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다 채워 놓으려면 최소 4년, 5년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뭐 남아도는 거라면 모를까 지금 사실 다 적재적소에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 목표가 다 있는데 그 목표가 되어 있는 적재적소에서 일정 부분 막 지금 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보면 미국은 현재 토마호크 미사일의 약 30%를 소진했고 또 페이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약 50%를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갖고 왔느냐? 네,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썼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많이 빼온 데가 어디냐? 대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비축되어 있는 그런 무기 비축량 거기서 많이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대중국 견제용 비축 무기였는데 이걸 지금 많이 썼다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무기 소진으로 인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성이 바로 말씀드렸던 그 중국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란 전쟁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기를 하루에 미사일 100개, 200개 뚝딱뚝딱 만들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있는 무기를 여기저기서 빼서 갖다 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한반도에 있는 사드는 사실은 중국 견제용이라고 합니다만 여하튼 한반도에 있는 거니까 성주에 있는 사드의 그 시스템까지도 지금 가져가서 쓰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중국 견제용, 그거는 이제 그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쟁,
그 잠재적인 분쟁이라는 게 뭐겠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가상의 어떤 그 만일의 사태 그런 것들 그런 분쟁에 대비해서 비축돼 있던 것들인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무기를 갖다 썼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대중국 견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제 이 무기고를 다시 채우는 데 있어서는 갖다 쓰는 거는 몇 달 만에 다 갖다 썼지만 이 몇 달 동안에 쓴 무기를 다시 채우려면 몇 년은 걸린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이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견제력을 지금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다시 예전만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무기를 만들 만큼 몇 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 몇 년이라는 공백도 좀 무서운데 지금부터 무기를 더 소진해버리면 몇 년이 더 많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으면 이건 더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란 전쟁은 어떻게든지 빨리 뭐 외교력을 동원하든 그야말로 이란 정권 체인지를 하던 리짐 체인지를 하던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갑자기 이번 주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란한테 우리가 이기냐 지냐 그것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실제로 이제 이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위험성이 이 이란 전쟁 하기 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뭐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당연히 그렇죠. 자, 미국의 대이란 전쟁 역사적으로 늘 입증되는 겁니다만은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둘러라는 의미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대충 끝내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적당한 명분, 적당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이 전쟁 빨리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오래 가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란 전쟁 중간 좀 브리핑, 중간 집계를 좀 해드렸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한인사회 부동산 투자 사기 소식을 간단하게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는 물론 타주에서도 많은 한인들의 투자금을 받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 많은 투자금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을 벌여온 김원석이라는 이제 부동산 그 대표가 있는데 그 투자 파동이 결국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김원석 씨에 관련된 회사가 챕터 7 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 못 찾습니다. 김원석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금을 유치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운영 유지해온 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 앞에 내놓은 그 회사 이름은 뭐 벨라 에셋 그리고 EWA 캐피털 등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연방 파산 법원에 완전 파산인 챕터 7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산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잘 아시죠? 파산 보호 신청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챕터 11. 거기 이제 보호자가 들어가죠. 네. 내가 파산 보호 신청 챕터 11을 신청하면 내가 많은 그 빚쟁이들 채무로부터 법원이 좀 그 보호해 줍니다. 단 안 갚아도 돼가 아니라 너가 갚을 수 있는 동안 내가 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빨리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갚아라. 이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내가 갚을 수 있는 그때까지만 좀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연방 법원에다 신청하는 게 파산 보호 신청 챕터 11. 그런데 챕터 7은 보호가 아닙니다. 그냥 공중분해 파산하는 겁니다. 요걸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됐죠. 네. 김원석 대표는 약 5개월 전에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 뭐 투자자들이 상환 압박을 계속한다. 상환 압박이라는 게 뭐예요? 멋지게 말해서 상환 압박이지만
내 돈 내놔 이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겹쳐서 최악의 경우가 지금 오고 있다라면서 그렇게 되면 챕터 7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 한인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5개월 만인 얼마 전에 최근에 결국은 챕터 7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 지금 수백 명이에요. 김원석 대표 측과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김원석 씨 측은 뭐라고 말하냐면 투자자 수는 한 200여 명이다. 그리고 전체 투자금은 한 5천만 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명도 사실은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자기 딴에는 집단에는 이게 적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천만 불도 적은 건 아닙니다만은 집단에는 이게 적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했다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소액 투자자, 뭐 10만 불 정도 투자한 사람들은 몰라 그랬구나. 아유 그냥 돈 잊어버린 걸로 치지 뭐 지금 말해봐야 뭐 찾지도 못할 걸 이래서 그냥 투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연락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투자자 수는 한 600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투자 피해액도 5천만 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좀 많이 큽니다. 지금. 자, 투자자들은 김원석 대표 측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걸 수리하고 다시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플립이라고 하잖아요. 그 플립하기 위한 투자와 고수익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돈을 대거 끌어들였지만 결국은 이자도 안 주고 투자된 원금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뭐 돈 갚을 생각이 없이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해버렸다라면서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된 고의적인 투자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김원석 씨 측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모든 이제 범죄자들이 자기가 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해명을 하죠. 뭐라고 해명하느냐. 처음에는 잘해보려 그랬다. 그리고 그때는 부동산 사정이 좋았다. 하지만 투자금을 모으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 걸 낸들 어떡하란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웃음만 납니다. 진짜. 뭐 저는 지난 30여 년간 한인사회에서 이런 거 한두 번 본 적이 아니에요. 이런 일 터질 때마다 그 정말 패턴이 똑같아요. 돈 투자금 받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나중에 잘 안 됐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 뭐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면에 이제 투자 돈 잊어버린 사람들은 원금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고 처음부터 고의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게 그렇죠. 투자라는 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건 다르잖아요. 빌려준 거는 빌려준 원금만은 최소한 이자는 못 받더라도 빌려준 그 원금만은 좀 개런티가 돼야 그건 이제 빌려준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해보다 잘 안 됐어요. 나 줄 돈이 없어요. 뭐 소위 말해서 뭐 째라 뭐 이러면은 못 주는 게 투자예요. 사실은 그걸 또 투자할 때 처음부터 그걸 알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받을 위험성도 있다라는 걸 그들도 알았을 텐데 갑자기 지금 돌려달라고 난리치는 거는 어찌 보면 그들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지금 여하튼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 다 집어넣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뭐 집 하나 있는 거 팔아가지고 왜 너무 막 달콤하게 얘기하니까 야 내가 이거 집 100만 불짜리 집 하나 있는데 이거 뭐 10년 가봐야 뭐 한 20만 불 오를까? 야 그런데 여기다 넣으면은 한 2, 3년 만에 따따블 친다며 그 집 팔아서 100만 불 갖다 넣었다 쫄딱 망한 겁니다. 이게 투자의 위험성이죠. 이제 한인 사회에서 제가 이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결과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일부는 투자한 부동산의 무슨 거래 진행이나 성사 여부 같은 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투자자들의 말이 맞아요. 아무리 투자금을 받아서 그 투자금이라는 게 그 뭐 운영이 잘못되면 뭐 꼭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없다. 운영이 잘못되면 안 돌려줄 수도 있는 게 투자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받은 그 회사 측의 의무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돈이 뭐 사용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돈을 냈기 때문에 그걸 보여달라고 또는 말해달라고 요청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의무를 이 김원석 부동산 회사 측에서는 계속 안 지켰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자들 얘기가 맞습니다.
자, 이 같은 피해 주장과 관련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 중에서 내 돈 안 내놓으면 너 가만 안 둬. 좀 목소리 큰 사람 있잖아요. 좀 세 보이고 좀 백도 좀 있어 보이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잠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사람 돈은 어떻게든지 갚아준다는 것이죠. 원금을. 근데 그걸 어떻게 갚았냐. 이쪽에서 새로 막 또 거짓말로 홍보해가지고 신규로 투자금을 받아서 요게 시끄러운 사람한테 딱 돈 갚아주고 예, 돈 갚아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네, 폰지 사기라고 그러죠. 네, 폰지 사기를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한인 사회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이 투자 사기. 더군다나 요즘은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은 한동안은 우리가 이민사회 초창기 때는 모든 투자가 다 부동산 했잖아요. 예, 뭐 아직도 뭐 많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 부동산 투자 사기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투자금 받아먹고 파산 신청해버리는 전형적인 그런 피해 사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넣은 사람, 그럼 그 돈 어떻게 됐느냐고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챕터 11도 아니고 챕터 7은 완전 파산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거나 뭐 빌려준 사람들은 모르지만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스란히 떼어먹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이번에도 한인타운 부동산 투자 문제는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라고 하죠. 이 아이스의 체포 건수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하루 2,000명 체포를 내부적인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단속이 당분간 계속 강경하게 올라갈 것이다. 체포 건수는 계속 치솟을 것이다. 라는 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 차량 검문,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직장 내 쳐들어가서 단속하는 것도 뭐 중단하지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당분간은 길거리에서 차량 검문 이런 거를 통해서 이민단속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 제출된 아이스 구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번 달 1일부터 12일까지 12일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옛날 한국말 하려니까 저도 잘 안 되네요. 쉽게 12일 동안 이번 달 그 첫 12일 동안 아이스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400명을 넘어서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그 출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갱신하는 거예요, 기록을. 지난달 6월 한 달만 봐도 아이스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송한 이민자는 39,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4만 명이 체포돼서 구금시설로 간 거죠. 지난해 12월 종전 최고치를 그때 12월에 기록했었는데 그걸 이제 6월 달에 다 깼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6월 달 걸 7월에 깰 거고요. 7월 달 걸 아마 8월에 깰 겁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 이번 달 체포 규모는 6월 기록을 깨고 한 5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기록을 또 다음 달에 깰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감히 들을 수 있느냐. 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아이스가 이달 들어서 하루 2,000명 이상을 체포한 날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1,400명 이상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하루 막 2,000명 이상 체포한 날도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당연히 지난달 기록을 이번에 깰 거고요. 문제는 이제 다음 달에는 하루 2,000명 이상 체포하는 날이 거의 매일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매달 이 기록이 깨질 것이다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그 대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그냥 대충 기분상 추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하고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마라고 익명을 요구하고 기자들에게 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악관이 내부적으로 아이스에 통보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2,000명 이상 체포하는 거를 목표 달성을 6, 7, 8월 안에 이 6, 7, 8월 석 달 안에 반드시 그러니까 갑자기 1,000명 체포하다가 뭐 지시가 내려왔다고 내일부터 2,000명 체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되 2,000명 체포를 목표로 달성하는 것은 7월, 8월 안에 무조건 달성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도 하루에 2,000명 체포하는 게 여러 날 있어요. 근데 매일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8월 달에는 매일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내일은 말하지 마라고 하고 전달해 준 내용이에요. 사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8월 달에는
하루 평균 2,000명이면 8월 달에는 아마 6만 명이 체포될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39,500명, 이번 달에 한 5만 명 정도, 그러면 다음 달에는 6만 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산에 근거해서 내가 매달 당분간 기록이 깨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길거리 다니실 때 이 아이스의 차량 불신 검문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불신 검문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뭘 말해야 되고, 뭐는 또 말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혹시 그게 더 궁금하신 분은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한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주 초에 그 영상 찾아서 한번 꼭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꼭 이민 불신 검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뭐 경찰한테 뭐 스탑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날 영상에는 제가 이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멀쩡한 시민권자인데 내가 무슨 시민권 증서도 지금 없고 그 여권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내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뭐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그때 그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명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샤넬, 뭐 에르메스 이런 명품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네, 다 좋아하죠. 네, 비싸서 안 사거나 아니 나는 그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있지만 아니 뭐 그렇게 돈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 네, 그런 생각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막 졸졸 따라다니거나 크게 개의치 않을 뿐이지 뭐 명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퀄리티가 좋은데. 그런데요, 좋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샤넬이나 에르메스 등 이 명품 그 업체가 대폭 할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쪽의 얘기인데요. 유럽연합이, EU, 유럽연합이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명품 신발 등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네. 자, 요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판매되지 않은 명품 의류나 신발 이런 게 그동안에는 고의로 폐기 처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고의로 폐기 처분하는 것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안 팔거나 뭐 그러면 몰라도 그걸 폐기 처분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팔고 창고에 쌓아놓겠어요? 재고 땡처리 세일이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들은 왜 그 비싼 명품을 그러면 그동안은 고의로 버렸을까요? 그거는 이제 판매되지 않아서 남은 명품들을 일부러 버림에 따라서 그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자기들의 그 숫자를 적당히 좀 조절하면서 일종의 그 희소성을 유지시킨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 팔려도 남은 거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면 명품의 가치를 지키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폐기 처분해버린 그 돈을 내가 이 희소성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걸 아주 비싸게 파니까 다 커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이번에 그렇게 고의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서 이 명품 브랜드들의 일종의 앞으로는 이제 재고 처분이라 그럴까요? 뭐 재밌게 표현하면 이제 땡처리 세일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제부로 유럽 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의 소각이나 매립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걸 또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금까지는 판매되지 않은 에르메스 가방, 샤넬 백 뭐 이런 거 판매되지 않은 거 몇 년 지나면 불태워버리거나 소각하거나 땅에 묻어서 쓰레기 매립해보거나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은 좀 끔찍하죠. 네, 너무 아깝고 끔찍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자로 그게 안 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폐기 처분되느냐? 유럽 내에서는 연간 최고 약 50만 톤가량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폐기 처분됐답니다. 그 돈을 다 냈던 거예요. 폐기 처분되는 것까지 감안돼서 내가 산 가방 가격이 여기 들어가 있던 겁니다. 최근에 공개된 법원 자료에는요, 샤넬 등 소위 명품 브랜드들은 재고가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되지 않은 그 일부 재고 수천 점, 수만 점을 반복적으로 폐기해온 것으로 그 법원 자료에 그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명품 브랜드의 그 기존 경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사례,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에르메스도 그렇고 뭐 샤넬도 그렇고 웬만하면 뭐 대세일 뭐 이런 거 안 하죠. 거의 세일 안 하죠. 해봐야 뭐 5%, 10%
요 정도 특별 기간에 할지 몰라도 웬만하면 안 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뭐 소위 말하는 땡처리 세일은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뭐 땡처리 세일까지는 모르지만 특별 이벤트 기간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속으로 야 땡처리 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겉으로는 그런 뭐 슬로건을 붙여놓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특별 이벤트 기간 해갖고 뭐 40% 50% 세일 이런 게 더 자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명품 브랜드들이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땅에 파묻거나 이제 불태워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기존의 아울렛에서 훨씬 싸게 팔죠. 네. 그래서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명품의 그 가격 할인율이 기존보다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LA 인근 팜스프링스에 있는 그 카바전 아울렛에 또 조만간 엄청나게 사람들 몰리겠네요. 거기 가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요,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해외 여행 갈 때 한국에 갈 때 왜 갖고 다니는 거의 이민 가방 같은 거 있죠. 뭐 그냥 큰 캐리어 가방 같은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은 그 샤핑해요. 막 가방 사서 넣고 가방 사서 넣고 그거 보면 좀 끔찍하긴 한데 여하튼. 이제부터는 어쩌면은 그 중국 분들이 그 캐리어 가방 1인당 2개씩 들고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싸진다면. 정말로 그래서 더 싸진다면 뭐 여러분이나 저도 그냥 하나 정도는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그런 큰 세일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저희가 바로 또 이제 입수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바로 늦지 않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위스콘신 주지사, 위스콘신 사실은 구독자분들 제가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위스콘신 주에서 이게 댓글 주시는 분도 계세요. 자, 오늘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에 우리 한인 여성이 도전장을 던져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 출신입니다. 나중엔 자기 식당도 차렸지만. 자,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 여성, 올해 37살의 프란체스카 홍, 한국 이름은 홍윤정 씨입니다. 현지 사회에서는 싱글맘으로도 알려져 있고, 뭐 바텐더 출신이다, 요리사 출신이다, 가난한 아파트 세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홍윤정, 프란체스카 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그 지역에서는. 지난 2020년이죠. 그 백인 비중이 80% 이상에 달하는 거의 뭐 백인 사회인 그 지역에서 위스콘신주 최초로 아시아계 주의원에 당선된 현직 위스콘신 주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스콘신 주지사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아시아계 최초의 주지사 도전이죠. 한인이 주지사직에 도전하는 것은 뭐 그 자체가 거의 드문 사례입니다만은 이 홍윤정, 이 프란체스카 홍 주의원은 지난 중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그 민주사회 지도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민주사회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 이제 대표적인 게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뭐라 그러나 그런 성향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란체스카 홍 의원은 인지도가 높은 만델라 반스 전 주지사를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일 치루어질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변에 가까운 자신의 그 선전에 대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성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긴급성. 네. 이 긴급성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더니 봐라 하면서 한쪽에서는 조만장자, 억만장자 막 탄생하고 있는데 지금 위스콘신 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아직도 $7 25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확인 좀 해주세요. 맞죠? 예, 위스콘신 주에서는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 $7 25센트. 요게 이제 주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캘리포니아주는 뭐 이보다 한 $10 이상 높습니다. $17가 넘어요 지금. 그러면서 프란체스카 홍은 그렇게 여기저기서 막 억만장자가 뭐 탄생하는데 위스콘신주는 시간당 최저임금 $7 25.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우리 위스콘신 주의 경제를 점진적으로 내가 이끌어 올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점진적이다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 라면서 지금 같은 큰 위기, 큰
그 차이점, 이렇게 큰 불평등 상황 속에서는 그에 맞는 큰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런 큰 대책, 이걸 나는 긴급성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말해 이제 긴급성과 급진 좌파, 급진성, 그걸 긴급성과 급진성을 좀 구별해 달라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 한인 부모 밑에서 자란 프란체스카 홍 의원은 한국계인 나의 정체성이 나는 늘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종종 그 엄마 아빠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말하는 그 한이라는 것, 그 한이라는 그 정서가 가진 그 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국 컬처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한국 기자들한테 그런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자, 경선이 다 가까워져 오면서 강행군을 하느라 이제 목이 쉬었어요. 뭐 인터뷰하는 동안에.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제 목이 쉬었는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 기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삼과 유자차를 나는 집에서 열심히 먹고 있다. 앞으로 이 목 쉬는 걸 더 막기 위해서는 홍삼과 유자차,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한국산 홍삼과 우리 엄마 아빠가 즐겨 드시는 유자차, 요거를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목 쉬고 그런 걸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미국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그 한국인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내놓은 그런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달 11일 위스콘신 주에서 있을 주지사 민주당 경선, 제 생각에는 이분이 될 거예요. 민주당 경선.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 주지사가 될지는 뭐 두 번째 문제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꼭 알아놓으시길 바라겠고요. 타주에 뭐 사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프란체스카 홍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좀 잘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스콘신 주 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면 또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소식 뭐 짧게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그 기생충 감염 사태의 발생 경로가 지금 미궁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타코벨에 공급된 그 양상추, 실란추로 여기에서 그 오염이 돼서 그 기생충에 감염되는 것 같다 해서 타코벨에서도 막 리콜하고 막 그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근데 이거 본의 아니게 저도 죄송하게 생겼어요. FDA가 조사 결과 그게 아니었다라고 FDA가 공식적으로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들 어쩔 수가 없죠. 제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무슨 생리학자도 아니고 식품학자도 아니고요. 네. 당초에 FDA는 타코벨에 그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테일러 팜스라는 거기서 양상추가 그 오염됐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자신들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번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뉴스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간에서 민망합니다. 정밀 실험 결과 타코벨 공급 식품에는 오염이 없었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애꿎은 타코벨만 일주일 이상 그 매출에 타격을 입은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FDA는 이 같은 오판에 대해서 타코벨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FDA가 연방정부기관으로서 특정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 사과하고 그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정말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안 미안하면 이상한 거죠. 네. 이번에 오염 사태를 일으킨 증상은 사이클로스포리아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이클로스포리아라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는 오염된 물이나 또는 오염된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증상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34개 주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7천여 건의 그 감염 환자 사례가 지금 보고돼서 지금 좀 식품업계가 빨갛 뒤집혔는데 지난주에 발표될 때는 이게 타코벨의 음식을 공급하는 테일러 팜스 때문에 그랬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타코벨만 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걸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미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뭘 먹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상추라든지 또는 무슨 실란추로 뭐 깻잎 이런 거 한국식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시면은 뭐 이걸 또 익혀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세게 흐르는 물에 그거를 오랫동안 좀 이렇게 세게 흐르는 물에 앞뒤로 막
쫙 흘러나가게 좀 씻는 거 그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생충은요 꼭 익히지 않아도 좀 세게 흐르는 물에 앞뒤로 깨끗하게 씻으면 그때 쓸려 나갑니다. 기생충은 쓸려 나가니까 그것만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드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 연방 건물에 화염병을 던진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에 뉴욕 맨하튼의 그 한 건물 앞에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지고 총기로 행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인 등 한 3명 정도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총 2자루와 인화성 액체로 제작된 무슨 작은 화염병 막 이런 게 또 발견됐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이게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체포돼서 다행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현장 영상을 보니까 건물 입구 인근에서 흰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그런 모습도 순간 보였고요. 그러니까 던져서 그 한쪽 벽면에서 좀 큰 피해는 아니어도 뭐 불길이 좀 난 거예요. 그 직후에 무장 요원들이 뛰쳐나와서 용의자를 제압하고 체포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그 건물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물입니다. FBI 뉴욕 지부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또 연방 이민법원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사무소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평소에도 이제 무슨 구호 외치고 항의 시위하고 이런 건 좀 자주 있던 데입니다. 왜냐면 이제 연방 이민법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막 화염병 던지고 그런 거 어제 처음이었는데 정말 거기서 그쯤에서 끝나길 천만다행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방식이나 어떠한 형태로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조란 맘다니 그 뉴욕 시장이 말한 거 있죠. 제가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오는 9월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 유엔 본부 건물에서 연설을 하려고 온다면 뉴욕 건물 안에서는 면책특권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뉴욕시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뉴욕시 땅을 밟는 순간 우리 뉴욕시 경찰이 체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 보호막을 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그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인해서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건 뭐 그건 사실입니다. 네. 자, 감사할 줄 아는 한국인 스토리로 오늘 끈 뉴스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한국인. 뭐 자주 듣는 얘기죠. 네,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들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해 할 줄 아는 건 당연히 하고요. 또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또 당연히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민족이 우리 한국인인데 한미 우호 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한미 우호 협회가 6.25 전쟁 정전 협정 기념일 7월 27일을 앞두고 미 전국 대도시에 빌보드 대형 광고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에 감사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빌보드 광고에 올렸습니다. LA를 비롯해서 뉴욕, 애틀란타,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등 주요 6개 대도시 그 프리웨이 인근 그 빌보드에 감사 광고를 올린 것입니다. 야외 대형 빌보드는 프리웨이를 달릴 때 뭐 운전자들이 정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고 효과가 큰 거잖아요. 근데 요거 한미우호협회가 그렇게 큰 빌보드 광고를 여기저기 6개 대도시에 한 만큼의 재정적인 그 여력은 안 되는데 한미우호협회에 그 자금 지원을 해준 게 어디냐? 현대차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협찬을 해줘서 이번 광고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프리웨이를 달리는 자동차 약 150만 대 정도가 이걸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산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감사한 마음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라면서 이제 그렇게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 처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벌써 오래됐어요. 1996년에 처음 시작됐으니까 올해로 벌써 30년 됐습니다. 31년째 이런 감사 빌보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미우호협회는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이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우리 한반도를 구하는 임무를 한국인들과 함께 완수했다. 그래서 그 혜택으로 지금 우리 5천만 한국인들이 자유와 나라를 찾아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커다랗게 땡큐, 그 내용은 좀 작게 그다음에 땡큐 해갖고 밑에다가는 한국말로 한미우호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는 24일에는요, 한미우호협회가 조지아주 그 한인타운의 그 둘루스라고 있죠. 네, 거기에서 추모 행사가 미군 돌아가신 희생 참전용사 그들에 대한 추모 행사도 개최합니다. 자, 한편 이번엔 그 프리웨이 인근 빌보드 감사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대차 그룹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현대차한테 고맙죠. 네.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빌보드 광고가 매년 이맘때면 이렇게 올려지고 있는데요.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그 빌보드를 본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야, 미국이 군사를 파견해서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돕고 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어떤 나라도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감사 광고를 그것도 30년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하는 건 없었는데 정말 한국인들이야말로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감사할 줄 아는 한국인 스토리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주도 많이 덥다고 합니다. 네, LA도 이번 주에는 89도, 90도, 내일은 9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LA에서 막 그렇게 90도 이상 올라가는 날은 1년 중에 며칠 안 되는데 올해 this year 올 여름에는 90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게 전보다 훨씬 좀 많아진 것 같은, 좀 더 많이 더워진 것 같은 생각입니다. LA가 이 정도니 다른 곳은 훨씬 더 더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제가 알아봐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데 더위에 지치지들 마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